먼저 이 강연을 주최하는 조직은요, 새진보정당 추진종로지역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회 선언을 우리 황인준 위원장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 황인준입니다. 종로인데 여기가 종로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넓은 장소, 또 더 많으신 분들이 참석을 하는 바람으로 여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유시민 전 장관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 많이 경청하시고요. 또 의문 나시는 분들 있으시면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유익한 시간이 되고 또 돌아가서 지역에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종로는 요게 모토입니다. 지난 8월에는 심상정 전 원내대표 모셔서 강연을 들었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신 유시민 전 장관님 모시고 하는 행사입니다. 또 10월 달에도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많이 또 성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참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장관님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앵그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음악을 듣다가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그걸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잠깐 계산을 해봤습니다. 언제쯤 진보를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당해봐야 알까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욱 아름답죠. 이게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짱 하고 나타나 진보의 문을 활짝 열어줬을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구? 아이시민 유시민 전 장관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낮에 일하시고 또 이렇게 시간 맞춰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직 좀 오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뭐 예정된 시간이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전 복지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걸 참 오랜만에 봐요. 제가 한동안 이제 국민참여당 뭐 연구원장, 당대표, 또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또는 뭐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무당적이 되니까 또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라는 게 그렇게 또 이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주최하시는 분들이 입장 곤란해가지고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복지부 장관 한 경력이 제일 무난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붙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저희 처지 또 함께 당을 하시던 분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무척 잘 반영한 그런 경력 표시가 아닌가 이런 씁쓸한 마음도 좀 듭니다. 주제가 이제 진보 정치에 관한 건데요. 사실 뭐 그렇게 매력적인 주제는 아니죠. 통상 보면 뭐 새누리당은 우리가 보수다 뭐 그런 거 별로 얘기 안 해요. 또 민주당도 뭐 우리가 뭐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데 반해서 걸로민주노동당 또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뭐 사회당 이런 데들은 우리가 진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진짜 진보다 진보를 자칭하는 딴 데는 짝퉁이고 가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럼 보면 진보라는 게 되게 좋은 건가 봐요. 근데 되게 좋은 거면 좀 나눠서 하지 왜 혼자만 하려고 그럴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제가 가끔 강연을 다니는데요. 특히 이제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후로는
강연 다니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사업하다가 망해놓고 다니면서 기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강연하면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럼 새 당을 또 만들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또 호루라기라고 불면 또 뛰어다니면 괜찮은데 아직 호루라기도 안 불었는데 트랙에 나와서 운동화 신고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오늘은 좀 용감하게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뭐 꼭 지가 잘나야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나? 자기가 못나도 이야기는 좋은 거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그런 결심을 좀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2부에 간담회에 있습니다만 아마 내일 오전에 신당창당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오늘 회의에 제가 못 가서 회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창환 위원장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예정대로라면 새로운 진보정당, 새진보정당 창당 선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총선 올릴 거니까, 호루라기 불 거니까, 오늘 저녁부터는 몸 좀 풀어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괜찮겠죠? 네. 좀 말씀이 오늘 막 이리저리 막 갈 텐데요. 막 여기저기 말이 가기 전에 오늘 강연 주제와 관련된 건 잠깐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진보정치의 이해 이런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진보란 무엇이다, 진보란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진보는 네모네모다 이렇게 써놓고 사람들 보고 한 번씩 써보라고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 무척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진보는 이런 겁니다. 진보는 우리들 개개인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인간 그 자체가 더 높은 고양된 어떤 존재로 자꾸자꾸 나아가는 거.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자꾸자꾸 훌륭해지면 사회도 국가도 같이 훌륭해질 것이고 또 져야죠. 진보, 제가 이해하는 진보는 사람이 개개인이 더욱더 훌륭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더욱더 훌륭해지는 개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또한 더욱 훌륭해지는 그런 과정을 진보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아주 절박하게 변화돼야 될 것, 개선돼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그 시대의 상황, 조건, 그 시기에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또 사람들의 삶을 훌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과제들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를 더 훌륭해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대할 사람 없겠죠. 예, 뭔가를 이루려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야 이루어지죠. 그래서 진보의 개념을 규정할 때에도 되도록이면 긍정적이고 이게 무엇인가 반대하고 무엇인가를 비판하고 무엇인가를 부정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지양해서 그 진보 그 자체가 좀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건설적이고 포지티브한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하는 게 일도 잘 되고 마음도 편하고 또 즐거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뭐 안 하면 진보 아니다. 뭐 안 하면 진보 아니다. 뭐 해야 진보다. 이런 판단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 진보의 폭 자체가 너무 좁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합니다. 진보 정치는 뭐냐? 이제 진보를 제가 그렇게 더 훌륭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정치는 뭘까? 정치는 폭력을 선용하는 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국가 권력을 다투는 일이거든요. 누가 대통령이 되냐, 누가 국회의원이 되냐, 누가 대통령이 돼서 어떤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뭐 복지부 장관으로, 뭐 경제부처 장관으로 임명하냐, 그 다음에 그 권력을 어떤 일에 쓰느냐, 이걸 두고 다투는 게 선거고 정치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지향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국가 권력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삶이 더 훌륭해질 수도 있고 더 피폐해질 수도 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훌륭해질 수도 있고 더 비천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법적 폭력 체계입니다. 국가는 뭐 아무리 좋게 얘기하더라도 이런 군인, 군대, 경찰 이런 물리적 폭력을 기반으로 해서 복종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반항하는 사람에게는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바로 이러한 국가 폭력을 사람들의 삶이 더 훌륭해지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더 훌륭해지는 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국가의 폭력을 선용하는 일, 그것을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치는 뭐냐? 진보 정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상황에서 각자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제,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일, 그것이 진보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내 생각이 옳으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내 주장을 하면 돼. 이것은 운동은 될 수 있지만 정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주장, 또 객관적으로 볼 때도 옳은 주장일 수도 있죠. 그것을 위해서 막 했는데 그렇게 한 결과가 실제로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망치는 또는 그 반대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정치에서는. 제가 일일이 이해는 안 하겠는데요. 처음으로 민주정부를 수립했던 1919년에 1918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1차 대전 패전과 더불어서 민주정부를 처음 수립했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이 나치에 의해서 무너지는 과정, 이 과정을 보면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버렸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다시 이제 독재체제로 회귀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스페인 내전 경우에도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폭력으로 마드리드에서 출발해서 바르셀로나까지 전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해 들어올 때 마지막 항전을 벌이던 카탈루냐, 옛날 카탈루냐 왕국의 바르셀로나, 거기서 최고의 저항군이 전투를 벌이고 전 세계에서 의원군들이 자원해서 해밍웨이 같은 사람 포함했어요. 가던 그때에 결국 프랑코 군대가 바르셀로나를 무혈입성합니다. 프랑코 군대에 포위돼서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소련 공산당의 지도를 받던 공산당하고 그 다음에 그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내전이 벌어져서 자기들끼리 다 죽입니다. 그 결과는 프랑코의 바르셀로나 무혈 입성으로 나타나죠.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 노회찬 대표님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정말 이 민중의 이 생존과 복지, 노동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실현해보기 위해서 좋은 비전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3%를 득표하고 0.6%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낙선하는 것이 원했던 것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옳은 목적과 좋은 동기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정책을 들고 선거에 임했는데요. 결과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치는 결국 폭력의 장악,
그 국가폭력의 기능, 그 국가폭력의 운영 방식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인데, 이 경우에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목적이 옳고 내가 가진 동기가 선하고 나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나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물론 그때 그 문제는 노회찬 후보만의 책임이 아니죠. 야권 연합이, 서울시에서의 정권교체 연합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은 민주당과 그 당시 진보신당 둘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둘 모두에게. 경기도에서는 신상정 우리 의원께서 사퇴하셨는데 제가 능력 부족으로 떨어져서 책임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런, 정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굳이 정치를 안 해도 돼요. 그냥 단체 만들어서 열심히 주장하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 국가 권력이라는 이 합법적 폭력을 누가 장악하고 어떻게 운영하며 어디에다 이 권력을 쓰느냐를 둘러싼 의사결정권, 이것이 누구에게 가는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투쟁을 벌일 때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제가 진보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보정당을 오래 해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마음은 진보정당 쪽으로 훨씬, 사실 뭐 80년대 70년대 다 같이 투쟁했던 동지들이기 때문에 마음은 상당히 정서적으로 거기 가 있는데 저는 되게 권력을 잡고 싶었어요. 그냥 옳은 거 주장하는 것만 말고 실제로 잡아서 나쁜 놈들도 좀 어떻게 해버리고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이제 보통 뭐 보수야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도개혁정당이라고도 하는 오늘날의 민주당 근처에 왔다 갔다 예,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했고 이제 작년부터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진보정당에 몸을 담지 않고 이제 민주당 쪽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하는 사람들은 다 출세주의자라서 그렇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정도 좀 종언부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들어오신 건 아니고 앞으로 2달 후에 어떻게 되지? 그게 되게 궁금하시죠? 네. 그리고 거기서 우리 뭐 해야 되지? 우리가 이제 내일 선언을 하고 신당을 만들게 되면 신당은 어떻게 하지? 대통령 후보를 내야 되나? 당연하죠. 예. 뭐 그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지금 시급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별로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냥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예. 누구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가만히 들어앉아서 생각해 본 겁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이런 거는요, 꾀를 내고 작전을 잘 짜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기획을 잘하고, 꾀를 내고, 세력을 모으고, 작전을 잘 쓰고,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경기도지사가 안 되긴 했지만, 꾀를 내고 잘 싸워가지고, 단일 후보까지는 됐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본선에서 못 이겨서 그게 이제 죄가 된 건데, 대통령은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대통령 되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도전하셨지만 3번 실패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성공했을 때는 그래도 신한국당이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버리고 그 상황에서 겨우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것도 이인재 씨가 출마해서 감사하게도 500만 표를 영남 지역에서만 300만 표 이상을 가져가 주시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은 이인재 씨였다. 저는 이인재 씨는 자기가 당선되려고 그랬죠.
근데 전혀 자기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거는 누가 꾸며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꾀를 내고 지혜를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작전을 짜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은 누가 결정하느냐?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국민이 결정하는 건데 어떤 과정,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 그 시나리오도 국민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대선 출마 안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여론조사에서 빼주세요라고 이제 리얼미터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부탁을 했을 때가 몇 달 전인데요. 저는 이제 그게 제 몫이 아니라고 봤어요. 예, 민심의 흐름을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시나리오 대본이 제가 주연을 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참여정부의 뒤를 이어서 도전은 해야 되겠다. 누가 제일 좋을까를 이제 작년, 재작년 대통령 돌아가시고 계속 생각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내린 결론은 문재인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께서 하시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100% 틀림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서로 당신이 해라, 뭐 시장님이 하세요 이렇게 다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진보당 쪽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대권 도전을 할 수 없게 됐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됐습니다. 그죠? 제 예측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대선 드라마를 국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아직 2달이 남았는데요. 이 드라마가 어디로 갈지 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의 계기들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변수들이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는 제가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의 말을 인용하면 박근혜 씨가 과거사 사과를 하면서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제가 트위터에 미래는 바로 과거와 현재가 싸우는 속에서 그 싸움 속에서 열린다 그렇게 이제 답을 보냈는데 별로 지지율이 없어서 그런지 답장은 안 오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이 대선 드라마는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뒤엉켜서 충돌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지지율 1등, 불안한 1등이지만 지난 4년간 한결같이 1등을 달렸고 지금 1등 위치가 약간 불안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1등인 이 상황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는 과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신, 5.16, 전두환 정권 이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의 세력, 과거의 소망 이런 것들이 자기를 완전히 실현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서 자꾸 박근혜 씨를 불러내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이사장님은 뭐냐?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과 더불어서 중단되었던 현재가 자기를 이어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소위 친노 국회의원은 거의 없지만 요즘 뭐 친노 패권주의 그러는데 거기 친노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꼽아보니까 한 손으로 남던데요. 손가락으로 꼽으니까. 그것은 무슨 친노 패권주의가 아니고 민심이 불러낸 거예요. 돌아가신 대통령 그 시대가 갑자기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현재가 현재임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과거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가 현재임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은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뭐냐? 미래죠. 근데 안철수 후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 대표 공약도 없고요. 국민묘지 가면, 현충원 가면, 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뭐 참배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참배하고, 봉화마을 가시고, 다 합니다. 아직은 안철수 씨는 무정형이에요. 여하튼, 이 과거에 동의 못하고, 이 현재에 만족 못하는 어떤 소망들이
안철수 씨를 통해서 투사되어 있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무정형이에요. 무정형. 이게 뭔지를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역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안철수 씨가 국민들과의 대화에서 뚜렷하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로 정형화시켜서 모아내는 데 성공한다면 3파전을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2달.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개로 하면 딴 강연 가서 쓰던 말인데요. 이 거대한 시나리오 대선 드라마를 국민들이 쓰고 있는데 대본을 쓰면서 캐스팅을 계속 합니다. 국민들이. 캐스팅을. 주연 배우 캐스팅. 박근혜 씨는 뭐냐? 공채 일기. 네? 매번 드라마 새로 찍을 때마다 늘 주연 후보로 오르내렸지만 한 번도 주연을 맡지 못한 공채 일기 배우입니다. 문재인 씨는 뭐냐? 나 배우 안 할래 맨날 그러다가 뭐 주위에서 자꾸 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채에 뒤늦게 응시해서 이제 막 공채 배우로 등장한 그런 늦깎이 배우 같은 분이에요. 안철수 교수는 뭐냐? 길거리 캐스팅. 길 가는데 야 니 주연해. 그렇게 감독이 불러서 해도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몇 달을 고민하다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그러고 홈페이지에 글도 좀 쓰고 이렇게 한참 보다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배우예요. 이렇게 해서 드라마가 써지는데 누가 주연이 될지는 모르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각 후보 진영들은 다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우고 다 하겠죠. 그러나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이 어디로 갈지 이것은 현재 예측하기 어렵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와 미래가 손잡으면 과거를 이기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관위에서 시비를 걸지 모르니까 박근혜 씨는 대통령이 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예. 저는 이제 박근혜 씨를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뭐 저도 박근혜 씨에 대해서 뭐 산수를 잘 못한다는 동 이렇게 인신공격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 정치하다 보면 좀 그렇긴 해도 마음은 굉장히 짠합니다. 박근혜 씨를 보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박근혜 씨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엇을 진짜 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인지 그것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짠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워요. 여러분 박근혜 씨가 정말 해맑게 활짝 파한 데서 하는 장면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박근혜 씨가 어렸을 때 그 유경수 여사나 혹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들을 보면 정말 해맑은 소녀의 웃음이 거기는 있습니다. 박근혜 씨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저는 근심 없이 확 웃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뭐 진보 진영이나 비판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비판받아야 될 점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정치 떠나서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저를 장관도 시켜주셨고 고마운 분이셨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도 어찌 보면 상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저는 아직 극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한 기억 그다음에 그 기억들이 제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감정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못하겠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 애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극복이 안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노 대통령의 죽음이 저의 생각, 감정, 정서, 저희 의사결정, 저희 행동에 아직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박근혜 씨 어떨까요? 그냥 좋아하고 존경하고 장관시켜준 분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그 두 분이 다 총에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상황 같으면 그 극복이 되겠어요? 어떻게 극복이 될까요? 그런데 자신의 부모님이 총에 맞아서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집, 청와대를 다시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현대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인혁당 유족들이라든가 이런 장준하 선생 유족들, 엄청난 가족사적 고통을 겪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박근혜 씨만큼 참혹한 가족사적 비극을 겪지는 않았죠.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강렬한 가족사의 비극을 겪은 사람이 박근혜 씨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르고 지금 청와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저는 정책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박근혜 씨가 말하는 정책은 어제는 이랬다, 오늘은 저랬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진심이 실려있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하고 싶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인신공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이해해보기 위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노력한 것에 든 생각들이. 그래서 무섭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을 할까? 그것이 겁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 그게 두려워요. 동시에 그 삶을 살아가는 저 박근혜라는 자연인을 볼 때 존경스럽기도 해요. 어떤 의미의 존경이냐면 지독한 내공, 좋게 표현하는, 나쁘게 표현하는 원한, 이런 것이 이 사람의 삶을 바치고 있는 에너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진짜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 보낼지도 모르죠. 예컨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 좀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이런 개인적인 소감을 얘기해도 괜찮죠? 네. 문재인 후보님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냐 하면 참 좋은 분이시죠. 제가 가까이서 알고. 근데 그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내셔서 선거자금도 좀 마련하시고 했는데, 그 책을 집필할 때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아직 다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1년 전쯤에 주고받았던 대화 중에 민주당에 가서 대통령에 도전을 해라라고 권했을 때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싫다, 그럼 군대 2번 가는 거하고 똑같다, 내가 싸이도 아닌데. 예, 그 기억이 납니다. 옆에서 누가 전쟁 나면 2번 가도 되지. 예, 그래서 제가 예비역 재소집은 현역 자원이 부족할 때 하는 거죠. 훌륭한 현역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때 문재인 이사장이 하시면 안티도 없고, 민주당 안에 국민들 속에도 안티가 없고 이미지가 좋으시기 때문에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여론조사표를 보면 안티가 가장 적어요, 문재인 이사장께서.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충분히 잘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제1야당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해요. 어떤 의미의 불안이냐면 저 사람이 사고를 칠 거다 그게 아니고 어떡하지? 좋은 사람인데 저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그냥 옆에서 보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과 직접 그 권력투쟁의 소용돌 속에 들어와서 겪어내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인데 저분이 저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을까? 그 점이 이제 흥미진진하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1호 공약이 무엇으로 나올지, 그 다음에 아주 첨예한 대립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황희정성식으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를 넘어서서 어떤 뚜렷한 대책들을 내놓게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관전평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는 지금 이제 내일 또 신당 만들겠습니다 하는데 뒤에 서서 기자회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노회찬 대표님하고 조준호 대표님이 중간에 서고 우리는 또 뒤에 중앙운영위원들 병풍 이렇게 서서 예, 박수 치고 같이 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그럼 우리 몫의 기여는 뭘까?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당이 있어야 된다. 그건 확실하다고 봐요. 어저께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하신 어떤 분한테 진보 정치 대표 대통령 후보 이렇게 하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그리고 그분이 속한 정당이 대표 진보 정당이다. 이렇게 두어서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진보 정치를 버리는 길이라고 봐요.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통합진보당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진보 정치 전체가 죽어버리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된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저 개인으로서는 어떡하지 이게 지금부터 두 달 반 남았는데 대선 때까지 뭘 하지? 그냥 가만히 들어앉아서 트위터에 짤막짤막한 글이나 올리고 뭐 이런 거 해서 되나?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이제 진보 정치를 세운다는 것은 진보만이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균형을 가지게, 우리 정치가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대한민국의 왼쪽을 책임지는 정당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어주는 것이 민주당도 더욱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아울러서 새누리당도 그 민주당과 주로 싸우다 보면 좀이라도 나아질 거 아니에요. 과거사 반성도 하고, 요즘 뭐 함께 살자 이런 거 뻘겋게 써놓고 꼭 뭐 공약선거 진보정당 같아요. 새누리당은.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진보의 도전이 자체 역량은 적지만 거세고, 민주당이 그 도전에 응하기 위해서 좌클릭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민심이 점점 더 진보적인 쪽으로 움직여가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한국 정치의 지형 변화, 좀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흐름,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왼편에 튼튼한 진보정당이 있을수록 더욱더 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민주당을 더 좋은 정당으로 만들고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더 좋은 정당으로 만드는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당에 몸담은 분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해주시면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까지 가서 새누리당 개혁을 위해서 일한다든가 민주당 개혁을 위해서 일한다든가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좀 딴 걸 하고 싶은 거죠. 네. 그것은 대한민국의 왼쪽을 책임지는 정당 하나를 제대로 세우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를 하는 것이 전체를 생각할 때 제일 좋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장기 과제죠. 중장기 과제. 이제 대선 치르고 이번에 임시창당하면 내년에 정식 창당하고 2014년에 지방선거 치르고 또 2년 후에 총선 치르고 또 대선 치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와 같은 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긴 과제고, 당장 청와대가 이제 누구 품에 안기냐 왔다 갔다 하는 데에 따라서 뭐 유성기업이며 뭐 어디며 노조 파괴하는데 앞장선 참조 컨설팅 대표를 감옥 보낼 수 있냐 없냐, 그런 게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국가폭력의 사용을 어디다 하느냐에 달린 문제인데, 죄 없는 노조 위원장을 감옥에 집어넣을지, 예? 노동조합법 위반하고 부당노동 행위한 사업자하고 무슨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붙인 조폭두목을 감옥에 집어넣을지, 그게 바로 국가의 성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정권 교체가 그 모든 것의 출발일 거다. 이 남은 2달 기간 동안 우리 나름의 기여를 해서 정권을 바꿔야 한다. 이런 또 선거법 위반인가? 정권을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우리 아직 당명을 못 정했는데요. 뭐 당명 때문에 시끄러워요. 뭐 노동복지당 이런 것도 유력하게 나와있고, 웃지 마세요. 좋은 이름이에요. 사회민주당 이런 것도 제안해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다 환영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사회민주당도 극복 대상이래요. 그래서 일단 해보고 극복하면 안 될까? 그렇게 저는 좀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과거 국민참여당 계열 당원들이 민들레당을 주장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 우리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서 새진보정당 추진회의를 그냥 당명을 하면 안 되냐, 이런 또 훌륭한 제안도 있고, 지금 복잡합니다, 논의가. 그렇게 해도 여하튼 이름 하나 지어서 당을 만들긴 만들어야 돼요. 이름이 당이네, 시민당. 네. 네, 그런 거고요. 진보정당을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고. 이 당을 만들면 대선 공간에서 역할을 해야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도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나가겠다는 건 아니고, 저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딴 분, 아니, 지금 여기 새진보정당 추진회의에 훌륭한 대통령 후보감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네. 저는 뭐, 제가 국회의원이 100수십 명 있는 민주당을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152명일 때 겪어봤잖아요. 우리 심상정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 같은 분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민주당에 가도 탑5 안에는 다 드실 분들이세요. 그리고 단순히 그런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이력이 훌륭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우리 당 안에 훌륭한 출마 자원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상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줄 서는 맛도 있어야죠. 진보는 맨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싸우는데, 그게 아니고 한 명 딱 정해놓고 딱 엎드리면 그 맛도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저는 여자 앞에도 잘 엎드리고 남자 앞에도 잘 엎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후보도 세우고요. 근데 뭐 이렇게 막 만들어진 당에 후보가 나가서 대통령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는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권교체 연합을 만들어야죠. 그냥 야권연대 말고요. 그냥 야권연대 말고 청와대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권교체 연합. 왜냐면 야당 중에도 그 연합을 같이 하면 안 되는 야당이 또 어느 당이라고는 말을 안 하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권연대가 아니고 정권교체 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 정권교체 연합이 더 내용이 풍성하고 대우가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포괄 범위가 넓고 표가 많아야 이기니까요, 딴 것보다. 그리고 그 내용이 좀 더 현재, 우리가 보통 현재라고 얘기하는 참여정부 또는 그 뒤를 이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것보다, 그 현재보다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능력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리 가는 과정에서 뭐라도 할 일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정권교체 연합을 만들고 문재인 씨가 되었던 안철수 씨가 되었던, 또는 뭐 우리가 아직 당명을 정하지 않은 이 당의 후보가 되었던 누구 하나로 후보가 정해지면, 그러면 다 함께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진보를 더 훌륭한 개인, 더 훌륭한 세상을 만드는 일로 본다면 우리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리고 모든 것을 던지고 모든 것을 비우는 자세로 임해 나간다면 그래도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께 드린 실망, 좌절감, 분노, 심지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덜어내고 죄락금을 하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달라진 정치 환경 속에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성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진보정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강연 마무리를 축구 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국 선수가 이란 원정 국가대표에서 제외됐던데요. 이동국 선수 플레이가 가끔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이에 그렇게 젊은 후배들하고 그 정도 뛸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평소 생각해요. 플레이는 마음에 안 들어도 왜냐하면 이제 힘이 떨어져서 옛날만큼 못해요. 또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와서 홈런 공장장이 돼가지고 맨날 홈런 맞는 걸 보면 딱하기도 하지만 아름답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힘이 다하는 날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수모를 감수하면서 선수로서 뛰는 이런 모습들이 참 좋거든요. 근데 이제 축구 우리 국대가 16강이 아니라 이제 월드컵 8강, 4강 우승까지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보통 팀플레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우선 뭐 352가 되었던 뭐 433이 되었던 뭐 5123이 되었던 뭐가 됐든 간에 어떤 포메이션을 쓰든 기본적으로 공을 간수하고 빼앗기지 않고 자기 편 선수에게 연결할 수 있는 개인적인 기량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떤 위대한 축구 감독이 와도 제 기량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2002년 월드컵은 홈 어드밴티지도 있었고 그 선수들이 개인 기량의 부족을 메꿀 만큼의 어떤 훈련, 집중적인 훈련 이런 것으로 메꿔서 그렇죠. 보통의 대회들은 개인 기량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진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회의 진보도. 최근에 농사 짓는 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을 공무원이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어제 뉴스에 났죠? 그 공무원이 그 이자 좀 더 주는 거 안 받으면 굶어 죽습니까? 안 굶어 죽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또는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이것은 뜻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도 안 해야 돼요. 그게 자존심 있는 시민이거든요. 사회의 진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고 정치 제도도 중요하고 정당 구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우리들 개개인의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 개개인이 자기를 얼마나 존엄한 존재로 여기냐에 따라서 사회의 품격이 결정된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저도 그런 지적과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그냥 뭘 많이 알고 잘 주장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존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말고 타인의 존엄에 대해서도 똑같이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로 일해 나갈 때 우리가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새 진보정당도 잘 될 것이고 또 그 정당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발전,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도 커질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국민 개개인이 더욱더 존엄한 존재로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만큼 사회도 진보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결론 우리 모두 각자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두운 턴을 벗어서 이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힐링 좀 되시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2분 정도만 받고 휴식하고 입으로. 예. 매번 선거를 할 때마다 단일화 문제도 힘든데요. 선거 때마다 단일화 문제로 매번 시끄러운데 그 대안으로 결선 투표제가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집권하실 때 추진을 안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옛날에 왜 추진 안 했냐. 예. 결선 투표제도 좋은 대안이죠.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나와서 전부 다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다 지르고 뭐 마음껏 해도 돼요. 그런 다음에 각자의 득표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때 손잡고 또 1등 2등 붙일 때 연합하면 되죠. 그게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예,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죠. 더 좋은 방안은 역시 정당 정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건 더 좋은 대안이죠. 그러니까 한 표를 후보 찍고 한 표를 정당 찍으면 의석수는 각 정당별로 정당 투표에 따라서 딱 되고, 근데 지난번 총선 같으면 우리가 10% 받았다. 그러면 의석수는 30석으로 딱 정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지역구 당선자가 우리가 7명 있었나요? 통합진보당이? 그럼 7명 빼면 23번까지 비례대표가 당선돼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단일화가.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누가 되느냐는 의석에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결국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정당을 얼마만큼 선택하냐에 따라서 국회 의석 점유율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데 할 이유가 거의 없는 거죠. 이런 제도는 더 좋습니다. 하다못해 한 선거구에 한 3명, 4명, 5명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굳이 1등 안 해도 한 명만 공천하면 되게 진보정당도 하나는 됩니다. 그러면 5인 선거구로 쪼개면 당연히 그러면 의석 점유율이 20%가 되잖아요. 이게 진보정당에 최고 유리한 선거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걸 추진하라고 특명을 내리셨어요. 청와대의 정치제도 개혁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놓고 지금 문재인 캠프에 실무를 하고 있는 어떤 청와대 비서관이 그 실무 책임을 맡아서 제 방에, 제가 그때 정치개혁 특위 간사였기 때문에 당에 우리 이강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 성과도 없이. 근데 그때 그걸 해보려고 의총에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총 보고를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실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그 제도를 바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거든요. 뉴커머, 새로운 진입을 허용하는 어떤 제도의 도입에도 부정적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안 하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선거 제도를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의석의 95% 가까이를, 90% 이상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 25년 동안의 국회의원 선거 경험에서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저쪽으로 대규모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잖아요. 100수십 명씩. 그러면 이번에 떨어지면 4년만 견디고 공천만 받으면 다음에 되는데 왜 바꾸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위의 문제,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현행제도의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들이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거는 정말 안 고쳐질 거다. 그런 약간 절망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한때 뭐 비례대표 결선투표제라고 비결 이래가지고 막 인터넷에 글 엄청 올리고 그러는데 백날 해봐야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기에 옳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걸 하고 싶다면 현행 제도에서 과반수를 획득하고 난 다음에 그 제도를 도입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되고 나면 의원들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인간이죠. 어떤 아무리 좋은 도를 펴도 인간들은 그 도를 가지고 더 큰 도적질을 한다.
이게 노자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노자가 도를 안 펴고 혼자 조용히 깨닫고 살다 가셨잖아요. 예. 저 여성분으로 한번, 많이 보시는 분인데.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강연하신 거를 동영상으로 봤는데, 이제 다음 정권이 바뀌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경제도 되게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울 거라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 정부의 그런 어떤 성격에 대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만약에 정권 교체가 성공을 한다면 그 정부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새 진보 정당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나올 텐데, 아직 안철수 후보가 대표 공약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당에서 대표 공약을 한다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려면 별도의 강연이 필요한 주제인데요. 아주 좀 투박하게 한번 말씀드려보죠.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 했던 여러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어요. 근본주의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대한민국 정치권에 지금 근본주의로 하는 세력이 있나요? 민주당은 근본주의와는 완전 거리가 멀고, 통합진보당도 남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온 분들은 근본주의하고 무척 거리가 멀죠. 우리 좀 계량주의자들 아닙니까? 정당 만들어서 선거에 뛰어들면 벌써 계량주의예요. 그거 하고 있으면서 계량주의는 안 좋다 이러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계량주의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량하는 게 왜 나빠요? 계량이 안 될 때 혁명이 나는 거지. 혁명과 계량은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늘 우리는 계량을 선택해야 하지만 그 어떤 계량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그때는 대중이 스스로 혁명으로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에요. 항상 계량이 우선. 모든 계량의 문이 다 봉쇄되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것이 혁명, 그런 겁니다. 실제 우리 한국 정치권에는 의미 있는 정치 세력 중에는 근본주의에 사로잡힌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근본주의는 안 좋아요, 나빠요. 한 가지 청사진으로 사회를 완전히 거기 맞춰서 개조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성공한 예도 없고, 되게 그런 근본주의적인 사회 개조의 시도는 전부 대량 학살이나 이런 비극으로 다 끝났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계량은 수없이 시도되어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량이 실패한 곳에서 또다시 실패한 혁명들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 몇 가지 신화 또는 미신에서 벗어나서 이 근본주의는 안 좋지만 근본적인 또는 레디컬리즘, 이게 이제 근본주의인데, 레디컬리즘은 안 좋지만 레디컬한 거는 때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라는 건 안 좋은 점이 많지만 민족적인 거는 괜찮잖아요. 싸이가 한국식 이상한 걸로 엄청나게 뜨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사실 저는 좀 별로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셜을 한 거는 좋은데 소셜리즘은 별로예요. 내셔널한 것도 괜찮은데 내셔널리즘은 아주 좀 그래요. 그리고 꼬면도 괜찮죠. 공동체. 커뮤니즘 이렇게 가면 좀 많이 곤란하죠. 자유로운 거 좋잖아요. 리버럴한 거. 리버럴리즘은 좀 사실 좀 별로예요. 앞에 진보 이렇게 붙이면 좀 낫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는 이 양극화라든가 고통의 불공평한 고통 분담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이 사회에서는 레디컬한,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인 게 아니고 근본적인 조처를 몇 가지 해야 된다고 봐요. 몇 가지 미신이 있어요. 저도 정부에 있을 때 이 미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저항을 세게 못했는데요. 예컨대 비정규직을 없애면 고용이 줄어든다, 이런 미신이. 이게 일종의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신앙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처럼 취급돼요.
고용 규제를, 노동 규제를 강화하면 실업률이 증가한다. 이런 거요. 근데 지금 리먼 브러더스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제일 낮고 성장률이 제일 높은 나라 어디예요? 독일이거든. 독일도 요새 좀 흔들리지만 독일이 노동 규제가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노동시장 규제 한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동시장 규제를 강화하면 실업률이 증가한다고 주장을 해왔고 그에 별다른 저항을 못했어요. 비정규직 같은 것은 다른 대책이 별로 없고요. 법으로 많은 부분 금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근본주의라고 말한다면 해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이런 것들은 비정규직 사용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과격한가요? 이런 정도의 조처 없이는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게 참여정부 때 해봤던 비정규직 관련 입법의 결과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과감한 조처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돈이 군림하는 사회가 되어 있는데요. 돈 많은 사람들은 벌금 내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공정 거래행위, 담합 이런 데서 소비자를 착취해도요. 그걸로 2천억을 벌면 벌금은 무슨 과태료 이런 거는 1억 원이 안 돼요. 이렇게 해먹고 내면 돼, 돈을. 누가 그걸 냅니까? 아무도 그걸 안 내요. 그리고 대기업이 아주 불공정 거래로 중소기업 쥐어짜가지고 그 횡포를 부려도요. 중소기업이 심지어 소송해서 이겨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한 10배, 20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그런 일을 안 하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하는 거는 엄청난 돈으로 메꾸게 하지 않는 한은 효과가 없어요. 안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부자들을 괴롭히면, 이게 부자 괴롭히는 게 아니거든요. 부자가 나쁜 짓 했을 때, 나쁜 짓을 하면 부자든 가난하든 벌 주는 게 공정한 거죠. 이렇게 소위 법치주의 또는 법치의 기본 원칙이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사회의 도덕을 타락시키는 데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의, 불공정, 착취관계가 만성화되도록 만들어 놓은 요인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척 중에 돈 많은 분들 계신데 제가 이런 말 했던가 안 하면 나중에 정치인에서 만나면 유 장관 좀 살살 좀 해. 진보정당 같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인용하신 게 지금 이자 비용만 1년에 20조 원이 넘거든요. 국가부채.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안이 340조 원 정도 되는데 일반 매개가 뭐 이렇게 다 합쳐서 이자만 20조 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몇 프로입니까 지금 벌써? 5%가 넘게 왔잖아요. 이자로만 들어가는 게. 근데 이 부담이 계속 커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박근혜 씨가 되든 문재인 씨가 되든 안철수 씨가 되든 정부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 경제 상황은 아주 나빠요. 지금 최악의 불경기로 들어가고 있고요. 대외 여건도 안 좋습니다. 공공기관도 채무가 많고요.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이 코밑에까지 지금 채무가 와 있습니다. 가계부채 엄청나고요. 지금 사회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의 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운 시기를 통과할 때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적어도 공정하게 나누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묶어서 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런 합리적이고 공정한 고통 분배, 과실의 배분이 아니에요. 공정한 고통의 배분을 위해서라도 뭐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비정규직이라든가 대기업의 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와 수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격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급진적 조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의료보험개혁 반쪽짜리 하는데도 제대로 못해서 허덕허덕 했잖아요. 4년간. 그만큼 개량은 또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 시켜놓고 1년 안에 성과 못 낸다고 해가지고 또 돌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번에는 좀 뽑으면 5년 동안 좀 잘 지켜주자고요. 오바마 보세요. 4년 동안 헤맸지만 대통령 선거 임박하니까 또 지지율이 모여서 롬니를 점점점만 이기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리더들을 5년짜리 고용해놓고 대통령을 1년 쓰고는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내차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또 미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경상도 말로 정권교체 연합을 단디 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일을 단디 할 수 있도록 단디 잘 지켜주는 그런 정치, 그런 국민, 그렇게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1부를 마쳐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기 태국이 고생하셨는데요. 예, 이거 드시고 힘내시라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행동이 좋은데. 네, 저희가 또 셀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예술용이. 네, 있습니다. 5만원짜리 1억 원은 들어갈 거야.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일부 유승민 특총 강연회를